반갑습니다. 장중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가 금방 이렇게 꺾이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더라도 금리 인하를 늦게 하겠다. 뭔가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 데자뷰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물가가 급격히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그냥 그 앞에 얘기한 거 다 뭉개버리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 금리라든지 물가 수준을 보면 사실 금리 상단이 여기 제가 글로도 썼는데 4.75%에서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내년 6월 정도에는 2%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기준금리 상단 4.75%인데 이거를 예상한 연준 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5.25에서 5.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의 어떤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미국은 고용 시장이 좋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부터 반이민이 있었고 고령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 시장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인 때문에 그 젊은 층의 근로 의욕이 사라진 부분까지 요 3단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공급 부족에 의한 인건비 상승 문제가 있다. 근데 미국 외의 국가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5%로 만들고 5.1이었으니까 평균치는 이제 5에서 5.25니까 5%를 만든 다음에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 괴리가 오래 갈 것이냐? 글쎄, 뭐 거의 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감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감내를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연준의 발표는 부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준이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또 추정을 해보면 지금 대규모 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물가 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저렇게 오버하는 것은 결국 요거다. 각 국가들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품이 아주 민감하고 거품이 끼는 걸 아주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품 때문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지금 식료품 물가가 아마 우리보다 쌀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계속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려고 하고 그런 게 20년 이상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물가 인상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품이 낄 수가 없는 구조. 왜냐하면 거품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뭘 무서워하냐면 물가를 무서워합니다. 과거에 물가 상승으로 한번 크게 혼쭐이 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달러 신인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데 아주 민감하다. 우리는 뭐냐면 이 외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 위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순채권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외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해도 되는 여건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국하고 상황이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지금 국내 경제에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라는 사실. 중국도 금리 인하를 했고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이 국가들하고 우리가 비슷한데 미국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 가랭이가 다 찢어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렸다고 또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겨우 안정을 찾은 채권 시장에 또 계속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을 때 그건 이제 정말 셀프 금융위기로 가는 겁니다. 셀프 금융위기로 가면 IMF 구제금융이야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외부의 문제였다. 근데 이번에는 셀프로 그냥 금융위기를 간다. 그러면 이제 예, 그냥 천하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저 뭐 학교 다닐 때 수재 소리 듣고 전교 1등만 하던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을 만들까? 근데 의외로 뭐 별, 저나 뭐 저 사람들은 별 생각하는 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좀 두렵습니다, 요즘은. 예, 그 심리적으로도 거의 한계에 와 있고, 그 한계라는 것은, 이쯤 하다가 좋아지겠지,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이 있겠지라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정말 큰 위기가 나와야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참 답답합니다. 주식시장도 보시면 조금 좋아질만 하다가도 살짝 뭐 나쁜 소식 나오니까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 물가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낮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지금 연준의 태도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분, 그 물가 동향을 봤을 때는 이미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만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연준이 이제 더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연말까지도 기준금리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이 3월에 하고 5월부터는 좀 빠르게 인하를 해 나가면서 금리 인하를 3월에 시작하고 5월부터 빠르게 해 나가면서 연말에 2% 수준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지만 물가에 민감한 미국은 이걸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식시장도 유동성이 없는데 뭐 올라갈 수 있느냐?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텐데. 물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금 부자들. 근데 어떻게 삽니까? 급할 거 없으니까 정말 싸다, 너무너무 싸다 이럴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싸서 사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다. 밑에서 그냥 받으니까. 네, 그래서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적어도 상반기까지 나쁠 것이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3월부터 개선이 돼야 되지만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도 사실 모르겠다. 변수가 있으니까. 좋은 변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반기까지 물가가 2%가 돼도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그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오늘 한 방에 그냥 분위기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하락은 좀 체감할 수 있는 하락이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참 최소 내년 상반기 말까지도 재미가 없고 잘못하면 연준이 시장에서 적정한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도 재미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주식 시장이 뭐 1년 반 가까이 재미없었던 상황에서 또 또 재미가 없다. 1년. 이러면 주식시장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양적 긴축 계속 하고 있으면서 매달 950억 달러씩 빨아 나가고 있고 양적 긴축을 뭐 내년 말까지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오늘로써 내년 한 해도 볼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거의 확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지만 우리 주식 투자 같이 하시는 분들
예, 얼마나 또 속상하시고 힘드실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도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아마 돈이 있었으면 뭔가 주식으로 다 채워놨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왜냐면 그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지. 근데 어쩌다 보면 또 분위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쩌다 보면 분위기 좋은 날에 보면 또 사고 싶은 종목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예. 그걸 뭐 6시간 반 동안 하루에 매 고민한다고 치면 매분 이걸 고민을 하고 또 해 나가야 되는데,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뭐 부동산 쪽으로 좀 투자를 돌려가지고 해봤더니 이것도 뭐 아휴 참. 예, 그나마 이제 태양광이 정직하고 하늘이 주는 돈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 몰빵을 조금 말려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주식 100% 욕심,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생각을 바꿔가지고, 주식 투자 다 하면 위험하니까 현금 일정하게 갖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보이니까. 예, 그게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태양광 일부 들어가고 부동산에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해 놔야 돈 더 넣고 싶어도 여기저기 돈이 다 묶여 버리니까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나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내가 몰빵을 안 하도록, 예,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500kW. 오, 예. 이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계속 이러라는 법은 없지만, 이번에 전기요금을 한 60원 정도 올린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한 190원 정도 될 겁니다. 킬로와트당. 이 190원이면 지금 고정 단가로 장기 계약을 해도 이 정도 나옵니다. 160원이 한 개고 여기에 이제 REC가 들어가는데, 저는 지붕마니까 가중치가 1.5가 붙어가지고 두 개 합쳐서 거의 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고정 단가로 했을 때 최소 2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써도 190원이 상세가 되니까, 물론 이제 생산하는 전기가 많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분간은 2025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예, 아이고, 땅을 파셔서 대출금을 갚으셨는데 이걸로 갚으시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예.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시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게, 그냥 모듈 가격 쌀 때, 투자금, 예, 얼마 안 할 때, 얼마 안 해도 큰 돈이긴 하지만 얼마 안 해도 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 분들은 좋은 거고, 이 비쌀 때 태양광 바람 불어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이 정도 나와도 요거를 한 이 정도 하면 10억 이상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 정도 받는데, 2,500원 받는다 해도 1년이면 3억. 어? 오히려 2,50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 있고 장마철도 있으니까. 그래서 2천 잡아도 한 2억 4천? 그러면 10억 이상 들었을 때 투자금 4년.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예, 그런데 한 이걸 6억 정도에 했다. 6억 정도에 하면 진짜 2년 만에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18년은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좋으란 법은 없지만 정황상
25년까지는 괜찮고 이게 그때까지 제도가 허락한다면 25년까지 들고 가다가 물가 상승 반영할 거니까 고정 단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 회수하면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참 최소 6개월 정도 또 재미없을 때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을 전하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떨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려야 하는 걸 생각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근데 또 이 어려울 때 같이 해야 뭐 사실 시장 좋을 때 아시다시피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는 그런 식의. 예, 그렇다고 지금도 이걸 말씀을 드려봤자 별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뭐 다 결국은 최종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고 또 뭐 맞는 말이네 생각해도 이미 다 물려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러신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요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좋을 때 이렇게 나쁠 때도 있었지. 적당히 해야지. 요런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안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를. 예, 좋게 생각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종목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는 건 뭐 MSCI 편입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너무 고평가다. 이게 말이 되는 주가냐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하지만 순이익 기준으로는 작년하고 뭐 거의 동일한 수준? 예, 그러면 적정 주가가 이 종목이 한 10조 원 돼야 되는데 실적 기준으로. 그리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 뭐 한 20조? 근데 지금 113조다. 네, 이게 뭐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이 빠르게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현금이 고갈이 되면 LG 특유의 어떤 대응, LG가 특유의 대응, 결국 시장에서 뭔가 또 해먹지 않겠냐. 블록딜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시장에서 조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요 재무상으로 보면 매출 채권도 많고 재고도 많습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14조나 됩니다. 제품 판매하고 못 받은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투자를 하니까 뭐 공장을 사고 땅을 사고 하니까 공장을 짓고 유형자산이 많고 다 딱히 뭐 돈 안 되는 것밖에 없네 이런 느낌. 네. 그런 상태에서 부채는 또 많습니다. 장기 차입금도 꽤 되고. 그래서 뭐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주가 쏟아질 때까지 내리는데 이 수급과 관련된 재료는 선반영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반영해도 그때 또 내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도 또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사주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보셔서 지금 많이 내렸지만 많이 내렸으니까 괜찮겠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계속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OCI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이제 연말까지 폴리실리콘 생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OCI 점유율 줄어들 거고 그리고 5배까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이미 안 되고 두 번째는 전기 요금에서도 안 되고 그 원가에서도 안 되고 원료 경쟁에서도 네, 모든 게 열세인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한다라는 그거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쉽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의 어떤 목소리가 높았던 나라는 그 소비의 나라입니다. 이 소비의 나라에서 값싸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중국산 제품을 의식적으로 차단한다. 이게 어떤
국익이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중국산 제품에 덤핑을 매기고 동남아시아 우회 경로를 찾아서 또 덤핑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관세를 물려도 경쟁이 안 되는, 그만큼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규모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도 이미 국내 업체들보다 예, 더 많이 투자하고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OCI는 계속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많이 내렸습니다.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하는데 내린다. 금융주들은 이건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대체로 은행들은 예금에는 늦게 반영하고 대출에는 빨리 반영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금은 늦고 대출은 빠른데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은행들은 좋습니다. 먼저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금리가 먼저 올린 다음에 나중에 예금 금리를 올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실적이 나머지 금융지주사들보다 좋은 상태고, 실제 이제 영업 일선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고객 친화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금리 인상에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서 이제 뼈가 부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금융지주의 많은 부실 채권이 이제 돌아올 수 있고, 대출을 못 갚거나 아니면 주 거래은행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쓰러지거나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대출 자체도 또 높아가지고 대출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9% 이러니까 대출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타격을 줄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것보다 그런 부실 채권의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즉 지금의 금리는 이미 과도해가지고 부작용이 너무나 클 것이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올라서 기술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금리 인상의 한계를 어떤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드릴십을 팔아 먹었습니다. 갖고 있던 거 팔아 먹었고, 유형자산 처분이 언제 나왔지? 1조 2130 처분 금액 한 3조 원, 3천억, 2,991억, 3천억 정도 되는 걸 팔아먹고, 그리고 뉴스가 또 나왔는데, 3천억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아무래도 유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설랑설랑 팔고 있다.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지만 결국 이 주가라는 게 누군가 사야 올라가고, 그리고 살만한 어떤 상태가 돼야 올라가는데, 이 두 가지가 부합을 하자니 그 금리 인상 전에는 살만한 사람은 많지만 살만한 종목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살만한 종목은 많지만 또 살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런 특색을 보면 되고,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잘 팔아먹고 부실 채권이네 생각했던 게 지금 돈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긍정적인데 주가 반응이 미미합니다.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유상증자 받았던 사람들이 본전에 털기 때문에 그것도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그 조선주들이 갈 길이 멀다. 이미 좋아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유동성이 받침이 안 되니까 계속 낮은 가격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 캐스텍 코리아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 300억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실적은 거의 똔똔이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 크게 내다가, 그리고 그 부산 공장 잔금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좋아질 텐데, 문제는 이제 그 부동산 쪽에 연말까지 돈이 안 도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들어올 그게 없고 내년 됐을 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느냐. 근데 파월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그냥 내년 상반기 말까지 재미없을 것 같다. 우리 한국은행이 전향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캐스트 코리아도 그 잔금을 못 받고 계약 파기가 돼도 어쨌든 뭐 10%를 먹는 거긴 하지만 잔금을 받아가지고 부채를 싹 갖고 좀 깔끔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1년 3개월 내리고 또 겨우 고작 한 달 보름 반등하고 또 조정받고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수급 공백이 생기면 또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오늘 하락 한 방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물론 뭔가 투자 심리 자체가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가끔 완전히 얼어붙는다든지 이런 날이 있으니까 오늘이 그날인 것 같고 그게 보통은 계기가 돼가지고 한참 약세인 경우가 많아서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6월 말까지 여러분도 잘 버티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